네, 안녕하세요. 31번부터 40번 문항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 중요하죠.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홀랜드 6가지 유형은 이제 리아섹입니다. 리아섹. RIASEC. 리아섹을 외우고 계시면 되는데, 먼저 간단히 이 홀랜드 흥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흥미 이론은 이제 성격 이론, 인성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홀랜드의 흥미 이론,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 이제 개인과 환경의 이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흥미나 성격이 결정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 직업 세계관의 특징의 조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 이제 개인의 특성, 환경이라는 것이 직업 세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특성과 직업 세계의 특징 간의 조화를 이제 강조한 것이 홀랜드의 흥미 이론이고, 그래서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 이런 이제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6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이 육각형을 기억을 해주세요. 육각형 모형 RIASEC, 이렇게 순서대로 리아섹 이렇게 되죠. 리아섹 기억해주세요. RIASEC. 그래서 R 하면은 이제 현실형이에요. 현실형의 경우에는 이제 리얼리스틱 돼 있죠. 기계 도구 조작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서로 마주보는 반대편에 있는 유형은 좀 반대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 도구 조작,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현실형이라고 하면, S형은 보면 S형은 이제 사회형이죠. 사회형인데 사교적, 친절, 이해.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이제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뭐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그럼 반면에 현실형, R형은 어떻겠어요? 비교적 그런 사교적인 면에서는 조금 반대 성향을 나타내겠죠. S형과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나 도구 조작을 좋아하는 R형은 이제 기술자, 뭐 엔지니어 이런 쪽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고, 사교형, 사회형, 소셜, S형은 사회복지 쪽, 뭐 교사, 상담, 뭐 이런 쪽에 흥미를 많이 나타내는 이제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I 유형을 보시면, I는 이제 인베스티게이티브, 연구형, 탐구형이죠. 탐구형. 그래서 뭔가 지식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논리적이고 이제 호기심이 많고, 또 성향적으로는 좀 신중한 성향,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그래서 의사 과학자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 I의 반대쪽을 보면 E잖아요. E는 이제 엔터프라이징, 진취형이에요. 진취형의 경우는 이제 I와는 반대로, I는 뭔가 하나의 학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신중하고 이런 성향이라면, 반대 어떻겠어요? 진취적이죠. 신중보다는 이제 진취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리고 이제 외향적인 면이 더 이제 두드러지는 유형이 이제 E형, 진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가, 뭐 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치가도 포함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진취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C형 먼저 볼게요. C형 관습형이요. 컨벤셔널. 관습형이라고 하면 관습적이다. 뭔가 이제 정형화된 거, 정해져 있는 틀이 갖춰져 있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공무원, 은행원, 또 사서, 이런 업무 굉장히 루틴하면서 딱 짜여져 있죠. 조직적인 환경 내에서 계획적이고. 그러면 반대형의 A형은 어떻겠어요? 그런 틀에 박혀 있는 거를
굉장히 답답해 할 수 있어요. 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거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술형, 디자이너, 예술가, 작곡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성, 개방적,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반대 유형을 그림을 딱 그려서 각 반대편에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잖아요. 리아색을 기억하시고 육각형 그려서 쭉 써놓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출제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시고 직접 이렇게 그려서 직접 한번 떠올려 보세요. R형부터 R형, 현실형, 리얼리스틱. 그래서 기계도구, 조작, 기술자, 엔지니어였지. 근데 이거의 반대 성향이니까 사교적. 그러면은 R형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대인 관계적인 대인 그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S형과는 조금 반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복기를 해보시면은 기억하기 더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홀랜드 흥미로는 개인 특성과 이 직업 세계 환경, 이 특징 간의 조화, 적합성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홀랜드 육각형 모델에서 창의성 뭐였죠? 예술형이었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32번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문항 중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섞여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1번 타당도 볼게요. 타당도가 무엇일까요?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 검사나 시험이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타당도예요. 그러면 신뢰도는 뭘까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반복 측정했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라는 의미죠. 그 신뢰도에는 뭐 검사, 재검사 신뢰도도 있고 동형 검사 신뢰도도 있죠. 똑같은 뭐 평행 검사라고도 하는데 동형 검사 신뢰도 같은 형태의 검사를 또 하나 이제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지. 그게 동형 검사 신뢰도.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반분 신뢰도. 검사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각각 그 실시를 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게 반분 신뢰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뢰도는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 검사가 그걸 확인하는 거고, 객관도 같은 경우는 정오답 구분이 명확하고 채점이 객관적인지, 이제 채점의 신뢰도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답지 매력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게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타당도랑 신뢰도에 대해서 좀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시험 문항이 섞여 있으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직무 분석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얻는 출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저 직무 분석이 무엇인가 하면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직무 내용과 직무 조건을 밝히는 절차인데, 이제 직무 내용은 이제 그 일하는 직무의 내용이 되겠고, 직무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직무 조건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이제 직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 내용과 조건을 밝히는 과정이 직무 분석이다. 네, 그래서 직무 정보 수집하고 직무 내용, 직무 조건을 밝히는 절차다. 그래서 직무 분석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직무 정보를 얻는 출처는 이제 주제 관련 전문가에게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SME라고도 하는데, 주제 관련 전문가, 직무 관련 전문가죠. 그 주제에 관련된 현직자 당연히 포함되겠고, 현직자의 상사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직무 분석가가
또한 이제 지주에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도 포함이 돼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고객이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기 그 선택지 보면은 과거 직무 수행자. 과거 직무 수행자는 이게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직자, 상사, 직무 분석가, 그리고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고객도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34번. 특성 요인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네, 특성 요인 이론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특성 요인 그 직업 상담 이론 했었죠. 근데 특성 요인 이론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별 5개 매우 중요하죠. 파슨스, 윌리엄스. 우리도 윌리엄스 했었죠. 근데 파슨스, 윌리엄스 있어요. 그래서 헐 이렇게 3명이고, 우리가 했듯이 특성 요인, 특성이란 게 뭐였죠? 개인의 특성. 요인이란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직업 성공의 요인.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이 직업적인 그런 요인을 연결해 가지고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특성 요인 이론 큰 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특징이 뭐라 그랬죠? 네, 진단을 중시, 심리검사, 표준화된 검사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진단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면 이런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중시한다면은 어떻겠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인지적이고, 네,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사례 연구 뭐 중요시한다 얘기 있었죠. 그래서 객관적, 합리적, 인지적, 또 개인차 심리학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특성과 직업 성공의 요인, 직업 환경의 요인을 이제 연결하는 거니까 개인의 특성이 제각각 다르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 심리학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에 맞는,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개인차가 있는데 이 개인차에 따른 거기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야 만족한다. 그것이 이제 특성 요인 이론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 그래서 또 반복이 되죠. 자신, 개인의 특성이죠.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 관련 요인이죠. 직업 성공의 요인, 직업 환경 요인.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성공에 대한 이해를 연결시켜서 합리적 연결을 통해서 적합한 직업을 찾는다. 그것이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영상이랑 오늘이랑 해서 상당히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시고 복습 잘 하셔서,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겠죠. 저도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는데 한번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대표적인 학자로 파슨스, 윌리엄슨이 있다. 네, 여기 이게 잘못 썼네요. 여기 윌리엄슨인데 뒤에 빠졌죠. 오타입니다. 그래서 파슨스, 윌리엄슨이 있고, 네, 헐까지 세 명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파슨스, 윌리엄슨, 헐. 그리고 직업 선택은 인지적인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성 요인 이론. 직업의 특성을 요인이라고 했죠. 네, 특성 요인 이론. 그리고 인지적인 과정이다라는 거, 네, 당연히 맞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 개인차 심리학이라고 했어요. 개인차에 관한 연구. 근데 심리 측정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죠. 뭐라는 거죠? 심리 측정을 중요하게 다루죠. 네, 심리 측정이 매우 중요해요. 진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특선 요인 직업 상담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면, 윌리엄슨 다시 한번 간단히 또 복습할게요. 얘기를 많이 했지만 표준화 검사 중시에서 출발을 했어요. 진단을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죠. 객관적 이해를 중시하겠죠. 검사를 통한 진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례 연구를 통한 이해, 그리고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
네, 당연히 객관적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포함해서 네,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정보의 제공 설명, 지시적인 그 성향을 지닌다 그랬어요. 지시적이기 때문에 정보의 뭐 제공 설명도 좀 직접적으로 하는 상담자가 하는 역할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담자 중심, 지시적이라는 건 상담자 중심이고 상담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의 제공 설명이 포함되니까 당연히 교육적인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 역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상담자 내담자 관계는 이제 촉진적 관계, 상담자가 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내담자를 촉진시키는 그런 촉진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개인의 특성, 직업 성공의 요인. 그래서 특성과 요인을 고려하여 능력에 부합하는 직업 선택 동료. 이 얘기랑 지금 이 마지막 줄 이 얘기랑 자신과 직업의 합리적 연결 이 얘기랑 결국에는 이제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6단계 뭐였죠? 진행 단계?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분종진, 분석, 종합, 진단. 그래서 개인의 그 분석, 종합, 수집, 분석, 종합 이게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종진, 예상추, 분석, 종합, 진단, 예상추, 처상추, 예측 뭐였죠? 예상추, 예측, 상담, 추수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처상추로 된다면 처가 뭐였죠? 처가 처방이었죠. 그래서 처방, 상담, 추수. 추수 지도가 뭐라 그랬죠? 팔로우업. 네. AS 같은 거라 그랬죠. 뭔가 그 상담을 마친 이후에 뭔가 또 부족한 부분이나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뭔가 점검, 사후 점검의 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추수 지도까지 6단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앞 영상을 확인해 보시거나 다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윌리엄슨 직업상담 6단계 이렇게 특성 요인 직업 상담 6단계 찾아보면 이제 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 지도. 네, 넘어갈게요. 35번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공군이 개발한 것으로 원점수를 1에서 9까지의 한자리 숫자 체계로 전환한 것은, 일단 이거는 이제 1에서 9까지 나왔으니까 스테9 척도예요. 스테9 척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원점수를 1에서 9까지 한자리 숫자 체계로 전환했대요. 그냥 이 문제에서 이걸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이 문제에서 보면 모든 점수를 1에서 9로 나눈 거잖아요. 1에서 9로 이제 압축시킨 거예요. 우리 흔히 보는 시험에 이런 거 있죠. 네, 어떤 시험이죠?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오잖아요. 시험 보면. 원점수 나오고 거기에 따른 등급이 1에서 9 사이에 나오잖아요. 네. 이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스테9 9등급 제도, 표준 등급, 스테9 스탠다드 표준 9 9등급이죠. 스탠다드 9 줄여 스테9 척도인데 수능시험 등급제가 대표적이고 모든 원점수를 1에서 9까지의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서스톤 척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검사가 있으면 각 문항마다 가중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문항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반영하는 문항이 있을 거고, 조금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문항도 있잖아요. 그거를 문항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1번 문항은 가중치를 1.5로 하고 2번 문항은 좀 더 관련이 높으니까 가중치를 2.4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가중치를 다르게 둬가지고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스톤 척도는 문항 자체에 척도 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서열 척도. 서열 척도는 이제 순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 관계를 밝혀주는 척도죠. 그래서 상대적 비교고 순위 관계. 1등, 2등, 3등 이렇게
서열 척도. 그렇지만 1등, 2등, 3등이 순서를 알려주지만 그 정도, 차이 나는 정도까지 알려주진 않아요. 그쵸? 1위와 2위의 차이가 2위와 3위의 차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1위와 2위의 기록 차이가 2위와 3위의 기록 차이랑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르죠. 네. 그래서 서열 척도는 단순히 순서만 알려주는 거예요. 순위 관계만.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T점수. T점수는 이제 모집단을 평균 50점, 표준 편차 10으로 표준화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수를 평균 이제 50과 표준 편차 10으로 표준화해서 상대적인 그 위치를 상대적인 그 어느 정도로 이게 높은지, 그러니까 50보다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50보다 낮으면 상대적으로 낮을 거고, 그리고 60이 넘으면은 50보다 1표준 편차가 더 넘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대략의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50, 표준 편차 10으로 표준화한 점수, 평균 50, 표준 편차 10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점수. 참고로 IQ 검사, 지능 검사 있죠. 지능 검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K-웨이즈4가 있는데, K-웨이즈4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 100, 그리고 그 표준 편차가 이제 15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K-웨이즈4 검사가 최저점이 몇 점일까요? 막간 퀴즈. 네, 0점 아닙니다. 0점 아니고 이제 40점이 돼요. 그래서 40점부터 160점의 분포가 나와요. 그래서 최고점 해도 이제 160 이상은 나오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35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6번. 직업 지도 시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네, 직업 적응 단계, 직업 지도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직업 지도 과정은 직업 탐색 및 정보 수집 첫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직업 선택 단계. 직업 선택 단계에서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직업을 선택했으면 조직 문화 조사는 이제 그 해당 기업의 문화, 윤리, 직업 윤리, 직업관을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 직업 상담으로 들어가서 직접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선택 의사결정을 돕고 이제 실제 구직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취업 준비를 거쳐서 취업이 되면 이제 직업 적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직업 적응 단계라면은 취업 이후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기 보시면 직업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맞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 그리고 2번,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이거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기 전의 단계, 어떤 단계였죠? 직업 선택 단계였죠. 네, 직업들의 장단점 비교.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고, 마저 볼게요. 3번, 직업 전환 및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 그렇죠.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직업 전환과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계획을 한다, 좀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고, 은퇴 후 세계 설계도 필요한 단계죠. 이제 취업 이후의 단계에서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7번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참, 네, 골치가 아프죠. 이게 알고 있으면은 맞출 수 있고 모르면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1974년도에 개발이 된 검사고 325문항입니다. 그리고 직업 척도가 207개. 직업 척도로 직업 흥미 척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207개 직업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일반 직업 분류 GOT가 6가지. 그러니까 일반 직업 분류는 우리 말하는 리아스액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 흥미 척도 23개 영역, 23개 영역. 기본 흥미 척도는 23개 영역이다.
그리고 스트롱 흥미 검사는 94년에 개정된 개정판이에요. 근데 문항수가 317문항, 직업 척도는 211개. 직업이 조금 늘어났죠, 직업 척도가. 그리고 일반 직업 분류는 리아스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 흥미 척도는 25개 영역. 개인 특성 척도가 추가됐다는 부분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개인 특성 척도는 이제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 이렇게 4가지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스트롱 흥미 검사와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는 이제 좀 다른 걸 의미하는 거다. 이제 SII로 돼 있죠, 여기는. 네, 그래서 개인 특성 척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1번, 직업 전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2번, 207개 직업별 흥미 척도가 제시된다. 그렇죠. 207개. 반응 관련 자료 및 특수 척도 점수 등과 같은 자료가 제공된다. 네, 이건 제공돼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런 자료가 제공된다는 것. 이제 반응 관련 자료라 그러면 뭐 응답 개수나 뭐 무응답 개수나 뭐 이런 관련 자료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 구조와 직업 형태에 적합한 18개 영역의 직업 흥미를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몇 개라 그랬어요? 예, 23개, 18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8번. 직업 발달이란 직업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과정이라고 간주하는 진로 발달 이론은, 자, 여기서 우선 문제부터 보면은 자아 정체감이 나오면 타이드만 오아라예요. 네, 키워드로 자아 정체감, 타이드만 오아라.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또 살펴볼 텐데, 먼저 긴즈버그는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슈퍼 발달 이론 하면서 긴즈버그 살짝 언급을 했었죠. 슈퍼 발달 이론이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을 반박 보완하면서 만들어진 거다. 긴즈버그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최초 발달적 관점에서 최초로 그 진로를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이론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긴즈버그 진로 발달 이론, 최초의 발달적 관점에서의 직업 선택 이론. 직업 선택 과정은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 네,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이다. 타협의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실제 어떤 발달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진로 발달 단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좀 객관식으로도 뭐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크게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나뉘어요. 환잠현. 긴즈버그는 환잠현. 네.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그래서 환상기를 먼저 살펴보면, 환상기는 6세에서 11세, 어린 시기, 어린이 시기. 어린이 때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떨까요? 근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쵸? 비현실적 선택. 그래서 뭔가 중요시하는 게 욕구에 따른 뭔가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를 중시하기 때문에 욕구 중시하고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이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놀이잖아요. 그래서 놀이와 상상을 통해서 이제 진로 발달을 한다. 놀이를 통해서 뭐 소꿉놀이, 자동차 놀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직업에 대한 뭔가 진로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게 환상기입니다. 네, 다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랬죠. 환잠현인데 환상기는 어린 시절 욕구를 중시하고 이제 어린이니까 비현실적 선택. 그래서 놀이와 상상을 통해서 발달시킨다. 그 다음에 환잠현이니까 이제 잠정기로 들어갑니다. 잠정기는 초기 청소년기, 중기, 뭐 후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제 좀 사춘기가 다가오는 시기잖아요. 흥미, 취미를 중시하는 거예요.
어린이 때 욕구였으면 이제 청소년기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흥미, 취미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점차 이제 잠정적으로 현실적이었다가 점차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이제 청소년기인데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점점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흥미와 취미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단계가 잠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잠현. 네, 긴즈버그는 환잠현.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잠을 잘 때도 이제 꿈속에서 막 제 목소리가 맴돌기를 바랍니다. 환잠현 이러면서 긴즈버그 환잠현이죠. 그래서 잠정기를 거치면 그 뒤에 현실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기에 들어서면 현실기는 이제 이 잠정기 때 흥미에다가 이제 능력에 대한 고려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흥미의 통합 단계, 이게 현실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 요구 및 능력을 직업의 요구 조건과 부합. 그러니까 진로 발달 과정, 진로 직업, 직업 선택 과정이 다 그런 거죠. 개인의 특성 요인 이론도 그렇고 다 그렇죠. 나에 대한 것,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것, 직업 세계에 대한 것, 나와 직업 세계, 그것을 연결하는, 부합하는 걸 찾는 거. 다 그건데 이제 결국은 그건데 이제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거죠. 진로 결정 이론을 보면.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현실기, 개인의 요구 및 능력을 직업의 요구 조건과 부합시키는 단계. 이제 성인기가 되는 거죠. 17세 이후 청장년기. 그래서 긴즈버그, 환잠현. 이렇게 세 가지 단계. 여기까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잠정기는 또 그 안에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세부 단계로. 그리고 현실기는 또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잠정기를 볼게요. 자, 긴즈버그 환잠현에서 잠정기 안에 네 개가 있어요. 흥능가전이 있어요. 흥능가전. 잠정기에는 흥능가전이 있어요. 흥능가전. 그래서 흥능가전 탐구툭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흥능가전 보면은 흥미단계 처음에 흥미단계예요. 잠정기 처음에. 그래서 흥미 취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단계죠. 그리고 능력 단계로 가면 이제 흥미 취미뿐만 아니라 이것만 고려를 하던 단계에서 능력에 대해 시험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 단계에서. 그러다가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이 되는 거죠. 사고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이. 가치 단계로 넘어오면 능력, 흥미, 취미 넘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가 가치 단계예요. 흥미, 능력, 가치. 그래서 가치관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가치관과 생애 목표라는 개념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해보는지 평가해보는 단계다. 흥능가전. 그래서 가치 단계까지 왔는데 전환 단계죠. 마지막. 전환 단계는 주관적인 그 요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욕구 중시하고 또 잠정기 초기에 흥미, 취미를 중시하던 나의 주관적인 관심에서 이제 점차 청소년기 거치면서 능력 가치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현실적인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의 단지 흥미, 취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실적 외부 요인으로 관심이 전환되는 단계다.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흥능가전, 환잠현, 긴즈버그는 환잠현이에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근데 잠정기가 이제 청소년기인데 청소년기 안에는 흥능가전의 단계로 발달을 한다 그랬어요. 흥능가전, 흥미 단계. 처음에 흥미 단계는 흥미 취미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계고, 흥미 단계 넘어서 이제 능력을 고려하게 되죠. 능력 단계. 그다음에 흥미 능력, 그다음에 가치 단계. 가치 단계에서는 이제 가치관과 생애 목표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려를 하다가 이제 전환 단계, 현실적인 고려를 하는 거죠. 이제 나의 주관적인 요인만 고려하다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단계. 전환된다. 그래서 전환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정기는 흥능가전. 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현실기. 현실기는 이제 아까 전에 통합된다 했어요. 능력과 흥미에. 그래서 현실기는 세 단계로 나뉘어요. 탐구특. 현실기는 탐구특이에요. 탐구특. 먼저 탐색 단계. 탐색 단계는 지금 연령으로 보면 17세 이후니까 이제 직업을 선택을 결정을 진짜 직업 세계로 나가기 직전의 그런 시기죠. 그래서 탐색 단계. 직업 선택의 기회, 경험,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그게 탐색 단계입니다. 그리고 구체화 단계, 탐구특에서 탐구, 구체화, 직업 목표 정하고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는 단계, 구체화 단계. 그리고 이제 구체화하는 거죠.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니까. 그 다음 특수화 단계. 특수화 단계에서는 이제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된 의사결정, 정교화된 거죠. 특수화, 정교화.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가 특수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잠현, 그리고 잠정기한의 흥능가전, 흥미, 능력, 가치관, 전환, 그리고 환잠현에서 현실기는 그 안에 뭐였죠? 탐구특. 탐구특은 뭐예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그리고 특수화, 정교화 단계. 그래서 이 단계 이름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좀 뭔가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라고 제가 또 이상한 거를 하나 또 생각을 해봤어요. 긴즈버그는 최초예요. 뭐가 최초예요? 직업 선택을 이제 발달적인 관점에서 최초로 얘기한 학자죠.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긴즈버그가 최초죠. 진로 발달 이론. 그래서 긴즈버그 최초여가지고 긴즈버그 최초에서 환잠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긴즈버그 최초에서 환잠현이죠. 그래서 그 환잠현인데 이제 잠정기, 현실기 안에는 흥능가전, 탐구특, 네,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잠현. 네, 한잔하고 싶나요? 네, 죄송합니다.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잠현, 네, 흥능가전, 탐구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억을 잘 하시라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 또 자세히 하고 이렇게 뭐 좀 기억에 남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셔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슈퍼 이론은 저번 그 강의에서도 봤는데 긴즈버그 이론을 반박 및 보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결이 되겠죠. 긴즈버그가 진로를 발달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최초의 이론이 긴즈버그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긴즈버그 이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환잠현이었잖아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상기는 어린이 시기고 11세 전까지. 잠정기는 11세 이후부터 17세, 8세였죠. 그래서 잠정기는 청소년기 중기까지. 그리고 현실기는 그 이후에 이제 성인기까지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중년 이후부터는 사실, 그러니까 성인기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거의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슈퍼는 이걸 보완해서 진로 발달이란 전생의 변화는 계속적 과정이다 라고 했고, 이제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기 이렇게 5단계로 전생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긴즈버그 이론을 보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는 전생의 변화는 계속적 과정이고, 진로 발달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 과정이다. 네, 개인 환경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 과정. 그래서 성숙의 개념, 성숙이 나오면 슈퍼라 그랬죠. 직업적 성숙, 진로 성숙. 진로 성숙의 의미, 네, 해당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 발달 과업의 준비도. 해당 연령에 적절한 정도의 그 직업 발달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진로 성숙의 의미죠. 그래서 직업적 성숙, 진로 성숙 개념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아 개념, 자아 개념 성숙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슈퍼, 자아 개념, 자기 개념, 성숙, 자기 개념, 자아 개념, 성숙, 슈퍼죠. 그래서 직업 발달이란 자아 개념을 중시했기 때문에 직업 발달이란 자아 개념을 발달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아 개념, 자기 개념. 그리고 생애 역할을 강조했어요. 생애 역할. 그렇겠죠. 전생에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 진로 발달이니까 생애 역할이 있을 거죠. 전생에 생애 역할이 뭐 일정하진 않겠지만 각 단계별로 역할이 다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 단계는 성탐 화규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성탐 화규쇠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기 성탐 화규쇠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안에도 세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인데 먼저 성장기는 지금 14세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긴즈버그 이론에서 봤듯이 어렸을 때는 욕구 환상이 중심이 돼요. 욕구 환상에 초점이 되고 이제 기준이 되다가 점차 흥미 능력에 관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긴즈버그 이론이랑 사실 인간의 발달이 다 그 일정한 그런 궤적이 있잖아요. 궤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분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기억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 시기의 욕구 환상이 점차 청소년기 초기 들어가면서 흥미 능력을 고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또 사회 참여 활동도 하고 대외 활동, 교류가 많아지면서 현실 검증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능력이 점점 발달한다는 거예요. 네. 주관적인 거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 발달. 그래서 성장기 때는 이렇게 되고 탐색기 때는 15세에서 24세, 청소년 중기에서 성인 초기죠. 자아 검증, 역할 수행, 직업 탐색. 네, 직업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자아 검증, 그리고 역할 수행, 직업 탐색. 이렇게 되고 확립기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시기 25세에서 44세가 되고요. 유지기는 45에서 64세 중년이죠. 이제 직업 세계에서 위치가 이제 확고해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가 유지기다. 유지기니까 유지 노력. 쇠퇴기는 65세 이세 은퇴하고 새로운 역할, 활동을 찾는 시기가 쇠퇴기입니다. 그래서 성탐 화규쇠 기억을 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세부 내용을 보면은 성장기 14세까지인데 이 안에 보면은 환흥능, 환상, 흥미, 능력. 아까 내용이랑 비슷하죠. 어린이 시기 때는 환상, 욕구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 환상에 따른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놀이, 상상이라 그랬죠. 아까 긴즈버그에서. 네, 욕구 환상의 시기. 흥미기는 청소년기, 이제 어린이를 이제 마무리하는 청소년기 들어가기 직전의 시기가 되겠죠. 흥미 취향, 네, 흥미 취미. 이런 것에 중점이 되는 진로 발달. 능력기는 이제 능력을 고려하게 되는 기죠. 그래서 환상, 흥미, 능력. 그 순서대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환상, 상상 속에서 발달이 되다가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흥미, 취미, 흥미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고려하게 되는 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능력을 고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 접어들면 잠전시, 환흥능 잠전시예요. 이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기 초기에는. 네,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 전환기 때는 이제 청소년기 후기라고 볼 수 있죠. 교육, 훈련,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 네, 이제 현실적인 요인. 긴즈버그에서도 주관적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전환하는 시기 전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교육, 훈련,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하게 되는 시기 전환기. 주관적인 거에서 현실적인 걸로 전환된다는 의미의 전환기. 그리고 시행기. 시행기는 22에서 24세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 선택 종사,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네. 그러니까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적절한 직업인지, 맞는 직업인지를 시험해보는 시기 성인 초기 시행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행기가 사실 이게 30세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20세 초반부터 30세까지가 시행기인데 이게 탐색기랑 확립기에 걸쳐서 있어요. 시행기가.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직업 분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화를 또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직업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소속감을 갖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직업 세계에서 지위를 쌓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 단계를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어린이 때는 환상, 상상, 놀이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나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통해서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서 청소년 넘어가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잖아요. 흥미, 취미가 생기니까 흥미에 의해서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초기가 접어들면 능력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잠정기에는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단계. 그러다가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게 되면서 전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직업 선택을 시도해보는 시기 시행기. 그래서 자리를 잡는 시기가 시행기라고 하면 시행착오도 겪게 되겠죠. 변화 시도.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제 자리를 잡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을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수퍼는 성탐화규세.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성탐화규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화규세. 이렇게 됐는데, 이 세부 내용, 세부 또 단계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또 이제 제가 뭐 얼토당토 않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퍼네, 우리 옆집 수퍼 있잖아요. 수퍼네 성환이가 있어요. 우리 수퍼네 성환이가 있는데, 수퍼네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래요. 저희 동네 옆에 수퍼에 성환이가 있는데,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보면 수퍼 진로 발달 이론이죠. 수퍼가 성탐화규세에서 성탐화기예요. 수퍼네 성환이, 여기 환자에 그 글자가 안 들어갔네요. 환자에도 이 그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환이 흥미 능력,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예,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탐색기 안에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네, 확립기, 그다음에 시행기, 안정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립기 안에 시행기, 안정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옆집 슈퍼네 이제 성환이의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라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퍼 발달 이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덧붙여서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바로 복습을 안 하면 하루 뒤에, 이틀 뒤에 보면은 또 기억이 지금만큼 생생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복습을 하는 게, 짧은 시간이라도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이론으로 또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타이드만 오하라
이론인데, 여기 장표가, 이게 순서가, 네, 잘못됐네요. 여기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타이드만 오하라 발달 이론입니다. 타이드만 오하라는 이제 자아정체감이 나오면 타이드만 오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정체감, 자아정체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발달 과업 처리 수행 강조했고, 과업 처리 수행, 발달 과업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진로 발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분화 통합. 네, 분화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분화한다는 이야기는 그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면서 이제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분화한,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리 몸이 성장하는데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네, 세포가 점점 분화하는 거죠. 세포가 분화하면서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제 몸은 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많아지고, 예, 성장을 하듯이 체세포 분열에서 분화, 그걸 분화의 개념으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의 그런 진로가 계속 발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거를 분화로 설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통합은 이제 개인 측면과 직업 측면, 그러니까 특성 요인 이론에서도 그랬고, 아까 진로 발달 이론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개인적인 특성과 직업 세계의 여러 요인들, 나와 직업 세계를 서로 이제 연결시키는, 통합하는 과정, 그런 의미에서 통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드만 오하라는 계속적으로 분화,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진로 발달을. 그래서 의사결정 발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발달 이론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기는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타이드만 오하라.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직업정체감,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나오면 타이드만 오하라다. 분화통합 나오면 타이드만 오하라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들어갈게요. 전직업기와 적응기가 있어요. 전직업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직에 밑줄 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직업기예요. 직업 이전에, 직업을 갖기 이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상기라고도 하고, 적응기면 뭐겠어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든 그 이후에 적응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지. 실천하는 기간, 실행하는 기간,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전직업기는 탐구 선명,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탐색기는 이제 진로 목표 대안 탐색, 그러니까 진로 준비하는 시기죠. 직업 준비, 예비 평가하는 시기 탐색기. 구체화기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기 구체화기. 선택기는 이제 취사 선별하는 거죠. 적합하지 않은 거 탈락하고 의사결정하는 시기 선택기. 명료하기는 그 선택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죠. 명료하는 과정. 탐구 선명. 그 다음에 적응기, 실천기인데, 적응기는 순계통, 수능기는 인정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수용자에서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이제 네, 뭐 다 이게 굉장히 수능하는 자세로,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수용적 자세, 수능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개혁기가 오죠. 그 강경, 너무 불합리한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많으니까 강경하고 주장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여긴 안 돼. 바꿔야 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 그 개혁기, 수능의 시기를 거쳐서 개혁기가 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집단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된다는 거죠. 나의 욕구와 조직의 요구 간에 균형 타협이 된다는, 통합이 된다는 의미는 이제 발전적으로 타협, 균형,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래서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전 직업기와 적응기, 직업 전 시기와 직업 얻은 이후 시기로 나뉘고 탐구 선명 순계통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끔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암기를 위해서. 타이드만이죠. 타이드만이니까 타인의 전직은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사 일을 할 거면 직업 상담사로서 타인의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어요. 진짜 열심히 타인의 전직을 탐구 선명하게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막상 취업을 하고 나서 적응은 수능 개똥이네. 다시 타인의 전직은 내가 탐구 선명하게 했어요. 진짜 그 직업 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 막상 가서 적응은 수능 개똥이네. 타의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는데 적응은 수능 개똥이네. 타의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는데 적응은 수능 개똥이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터크만의 진로 발달 이론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꼭 기억해 되실 거는 뭐 이게 자주 출제되는 이론은 아니어서 근데 이제 언급은 하고 넘어갈게요. 자아인식, 진로인식, 진로의사결정 중심이다. 자아인식, 진로인식, 진로의사결정 중심이고 8단계로 돼 있다. 라는 거. 그래서 8단계가 뭐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의존성, 자기주장 이것도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 점점 이런 자아인식과 진로의사결정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초점이 바뀐다는 거죠. 연령에 따라서. 그래서 한 번씩만 읽어보면 일방적 의존성 단계.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단계가 되고, 이제 조건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나이죠. 그 다음에 뭔가 독립성을 갖게 되는 때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지원을 받는 단계. 그리고 이제 자기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 이제 약간 중2 되는 시기죠. 독립성이 초등학교고, 그러니까 독립적이 되면서 자기 결정에 대한 그런 욕구도 강해지고, 좀 독립을 원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고, 그 다음 상호 관계는 중3에서 고1. 그래서 친구들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자율성 단계는 고2, 고3.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쭉 보시고, 8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 하면 타이드만 오아라라 그랬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종업원 평가 방법 중 다양한 직무 과업을 모방하여 설계한 여러 가지 모의 과제로 구성된 것은? 네, 여러 가지 모의 과제. 일단 직무 과업을 모방하여 설계한 여러 가지 모의 과제 하면은 이제 평가센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평가센터고, 이 평가센터의 의미를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직원들의 관리 능력 평가 목적이에요. 네, 모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필 검사, 면접, 리더 없는 집단 토의, 경영 게임 등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 평가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 성격, 기술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평가센터다. 말 그대로 평가 목적이죠. 네. 그래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건 평가센터. 그 다음 경력자원센터를 보시면 경력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경력자원센터, 리소스 센터니까 정보 제공 목적이 경력자원센터. 그리고 경력 워크숍은 아까 전에 나온 문제죠. 신입사원 대상으로 이제 경력 목표, 미래의 경력 목표를 계획해 보는 것. 그리고 지원하는 것, 경력 워크숍. 그 다음에 경력 연습 책자는 이게 영어로 보면 워크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을 실제로 이제 자가 워크북은 자기 스스로 이제 채우는 거잖아요. 목표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개인 스스로 해나가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 경력 연습 책자, 커리어 워크북.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평가센터는 자주 빈출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경력자원센터, 경력 워크숍도 이제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직무 분석 정보를 수집하는 기법 중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 것은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 이제 딱 1번에서 답이 사실 나오죠. 근데 다 읽어볼게요. 동일한 직무의 재직자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공통적인 직무 차원상에서 상이한 직무들을 비교하기가 쉽다. 우선 관찰법, 면접법은 비용이 적게 들진 않죠. 관찰법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관찰을 해야 되니까. 면접법은 1대1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져요. 설문지법은 한 번에 여러 명을 할 수 있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같은 문항으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직무의 재직자 간의 차이를 보여주죠. 그리고 상이한 직무들을 비교하기가 쉽죠. 그래서 정답은 설문지법인데, 그 외에 다른 그 기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관찰법은 단순 반복적인 직무에 적합하다. 왜냐면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활동을 요하는 직무는 관찰법이 별 효용이 없겠죠. 네, 그래서 적합하지 않고, 면접법의 경우에는 시간 노력을 요한다. 그리고 양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 질적인 정보 중심으로 이제 획득이 된다는 것이 이제 면접법의 특징입니다. 그 시간 노력을 요한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설문지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고 비교 차이를 보여주기가 쉽죠. 왜냐면 대량으로 하니까 한꺼번에. 추가로 사전 지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설문지를 만드는 입장에서 미리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적절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지식이 많이 요구된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으로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수량화, 통계적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40번까지 풀이를 마쳤어요.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는 특히 긴즈버그, 수퍼, 진로발달 이론, 타이드만 와라, 진로발달 이론에 대해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길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뭔가 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이제 시간을 들여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최대한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하고, 네, 그렇게 암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반드시 복습하시고, 네, 오늘 배운 내용은 되도록 오늘 안에 최대한 소화를 하세요. 반복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공부해야 될 분량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이제 이 직업상담사 2급 필기 학습 방법입니다. 100%는 없어요.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 아니, 가능하겠죠. 근데 뭐 우리가 1년, 6개월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했던 걸 확실히 소화하시고, 내일은 또 새로운 내용 또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